빨간펜 목사님으로 인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개신교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 또 서사가 과연 사실인지 또한 성실한 고증을 거친 것인지를 짚어보는 기획입니다. 왜 이런 것을 하느냐? 수만 명의 교인이 듣고 새기는 설교에 사실과 다른 내용, 나아가서 진실에 위배되는 내용이 가미됐을 경우 그것이 우리 공동체와 사회, 역사의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그럴 수 있지요. 때로는 기왕이면은 은혜스럽게, 기왕이면은 감동적이게 함으로써 교인에게 감화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다고 촛대를 훔쳐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겸허한 한국 개신교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빨간펜 목사님 깃발을 들어 올리겠습니다. 저는 빨간펜 목사님을 진행하는 목사가 아닌 김용민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의 1990년 6월 24일 설교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1950년 6월 25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곧장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그날 오후 2시에 유엔군 파견을 찬성구 기권 하나, 결석 하나로 채택되었는데 그 결석이 뭐냐면 소련의 유엔 대사 마리크였습니다. 여러분,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것은 100%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통과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지금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데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온 유엔은 일어나서 북한을 규탄하고 그리고 한국을 돕자는 결의를 하는데 소련의 대표 마리크가 참석해서 거부 표한에 던져버렸었으면 한국을 도울 수 있는 길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서 소련 마리크가 참석을 안 했습니까? 세계 공산당을 총동원해서 적화야역에 불 끓는 그러한 소련이 어떻게 유엔 대사가 참석을 못했을까요? 그 배후에 있는 일화를 들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유엔 빌딩에서 별로 멀지 않은 아파트에 있던 이 마리크는 곧장 유엔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거기 보좌관들이 하는 말이 엎드리면 코 닿는 것이 뭘 그렇게 일찍 갈 때느냐. 오후 2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되는 것이니까 천천히 출발해야 된다. 1시간이면 큰 가구도 남으니까 천천히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점심 잘 먹고 천천히 기다려서 출발을 했는데 글쎄 이 차가 오다가 중간에 들어붙었네요. 여러분, 유엔 대사가 탄 차가 고장이 날 턱이 있습니까? 평생 고장이 안 나던 차가 그만 뉴욕 길바닥에 덜컥 붙어 고장이 났습니다. 운전기사가 뚜껑을 열고 아무리 고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다 되어고 발을 동동 구릅니다. 택시로 타고 가니까 지금 고쳐집니다. 당장 고칩니다 하는 것이 유엔 총회가 끝날 때까지 차가 고장이 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차가 고장이 안 나고 유엔 총회에 참석했으면 한국의 16개국 참전은 저지되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그 차의 엔진의 고장을 안 일으켜 주었었으면 여러분, 우리 한국은 지금 이 지상에 남아 있을는지 없을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아 놓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유엔 총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엔진을 거니까 엔진이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50년 7월 7일 미국이 지휘하는 통합사령부가 설치되고 메가더 장군이 유엔군 총사령관이 되어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캐나다, 남아프리카, 터키, 태국, 그리스, 네덜란드, 콜롬비아, 이티오피아, 필리핀, 벨기, 룩셈부르크 등이 군대를 보내고 우리 유엔 16개국이 참전해서 대한민국의 세계 역사상 처음 있고 마지막에 있었던 유엔이 동원해서 침략군을 맞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소련과 김일성이는 이것을 계산해 넣지 않았었습니다. 감히 유엔이 일어나서 한국을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고 이 땅에서 피를 흘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났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엔이 설립되고 유엔이 군대를 파견한 것은 한국이 시작이요 마지막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나서 침략군에게 대해서 유엔이 힘을 합쳐 싸운 이후로 그 다음에는 지상 어느 곳에 전쟁이 나도 유엔군이 참식해서 싸운 적은 없고 다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엔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을 구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기구요 군대였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이콥 말리크라는 유엔 주재 소련 대사가 1950년 6월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유엔군을 투입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가야 하는데 가서 안 된다. 부표를 던짐으로써 우방인 북한을 도와야 하는데 난데없이 유엔 본부로 향해 가는 승용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그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입니다. 말리크 대사가 불참한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차가 고장났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과 다릅니다. 조용기 목사가 엉뚱한 그런 사실을 이야기해서 그렇지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6.25 한국전쟁 최대 미스터리이기 때문입니다. 1950년 6월 27일에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소련 대표 말리크가 불참했습니다. 소련 대표가 불참함으로써 남한을 돕는 유엔군은 조직됐고 결국 소련의 우방인 북한은 아주 골 때려지게 됐습니다. 우선 찬찬히 전쟁의 경과를 짚어보지요. 6.25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미국은 침략한 북한군 격퇴를 목적으로 유엔의 개입을 요구하는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그런데 말리크 소련 대표가 불참했습니다. 왜 불참했을까? 중앙일보 북한 전문 기자를 지낸 유영구 선생 이야기를 저술가인 김갑수 선생이 인용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한국전쟁에서 나타난 당시 소련 지도자 스탈린의 태도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많았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자면 한국전쟁을 통해서 중국과 미국을 분쟁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스탈린은 마오쩌둥, 소련 지도자 스탈린은 중국 지도자 마오쩌둥을 심하게 견제했다고 하는군요. 사회주의권에서 중국이 커지는 게 싫었던 겁니다. 사회주의권에서 소련이 원톱이 되길 바랐던 스탈린은 마오쩌둥과 중국을 미국과의 전쟁의 수렁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일종의 공작을 벌인 것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된다는 겁니다. 물론 스탈린은 그 속내를 북한과 중국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보여줬다간 큰일 나게요. 실제로 전쟁이 나니까 스탈린은 마오쩌둥에게 전쟁이 나면 우리 소련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 전쟁은 한반도와 가까운 당신들 중국이 하시라. 이러면서 중국을 꼬드깁니다. 중국 보고 한국전쟁에 참전하라고 이렇게 채근을 하는 것이죠. 마오쩌둥은 스탈린의 속뜻도 모르고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소련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스탈린은 차일피일 지원을 미룹니다. 어쨌든 중국은 대부대를 시켜서 전쟁에 개입합니다. 1950년 겨울에 말이죠. 일단 개입을 했으니 빼도 박도 못할 상황 아닙니까? 그때쯤 되니까 스탈린은 소련은 한국전쟁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입장을 밝히는 거예요. 그때 마오쩌둥은 스탈린이 내 뒤통수를 쳤다라면서 격분했다고 합니다. 기광서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분석도 눈길을 끕니다. 스탈린이 중국을 골탕 먹일 용도로 한국전쟁에 밀어넣은 면은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아시아 트랙이고요. 유럽 트랙이 또 있다는 겁니다. 소련은 미국을 한국전에 몰입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 이렇게 해서 미국을 한국전에 몰입시키면 소련이 유럽을 마음껏 공산화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전쟁에 한눈 팔리하고 소련은 유럽에다가 사회주의 국가를 여기저기 확대해 나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엔군이 한반도에서 남한을 도와주도록 길을 터주면서 아울러 미국과 중국으로 하여금 여기에 몰입하게 함으로써 중국의 진을 빼고 미국이 유럽에서 한국으로 한눈 팔게 만드는 것이었죠.
따라서 조용기 목사가 말한 대로 차가 난데없이 고장나서 그렇게 됐다. 이건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맞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맥락 없이 자동차 고장 등 이런 일과적인 우연을 통해서 결정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냉엄한 현대 국제 정세에서는 특히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조용기 목사가 15년 뒤인 2005년 6.25 설교에서는 같은 역사적 사건을 놓고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와 같은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개입 안 했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벌써 공산화되고 노예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애국가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구절에 들어간 것 아무리 생각해도 희한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애국가를 작성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넣어놓았기 때문에 오늘날 누구든지 우리 국민은 다 한 번씩은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 번은 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같이 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6.25 사변이 일어나자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에 곧장 이 사건을 회부했고 소련 대표 말리크가 불출석했습니다. 말리크가 출석했으면 유엔군이 출동할 수 없었고 한국은 공산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리크가 불출석하고 한국에 출동이 결의되어서 유엔 16개국이 우리 한국에 파병되었습니다. 시편 118편 7절에 야훼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부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오후 2시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 소식을 듣자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했고 뉴욕의 유엔 안보리에서는 곧장 안보리가 소집되었습니다. 당시 상임 이사국은 미국, 중국, 소련, 프랑스, 영국 총 5나라였는데 이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유엔군은 파견할 수 없습니다. 그 뻔하게 소련이 반대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소련이 사주에서 김일성이 한국을 침략하게 만들었으니까 소련이 유엔군 파견을 반대할 것은 불을 본 듯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한다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6.25가 났을 그때 소련 스탈린이 휴가를 가면서 명령을 내리기를 내 휴가처에 절대 전화 걸지 마라. 나는 완전히 휴가하기를 원하니까 아무도 내게 전화 걸지 말라. 그래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고 트루먼이 안보리를 소집해서 한국 파병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소련 대표 제이코브의 말리크가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왜냐? 이 중대한 사건을 스탈린에게 연락을 해야 되겠는데 스탈린이 마침 그때 휴가를 떠나면서 절대로 전화 걸지 마라. 용용 죽겠지. 그때 스탈린이 휴가를 안 갔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산화 되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하늘나라는 한국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거기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리크는 발부둥을 치고 동동걸음을 걸었지만은 소련 스탈린에게 연락이 안 되므로 그는 안보리에 불출석했고 안보리에서는 일사천리로 미국이 주도해서 한국 파병을 결정하여 곧장 한국에 유엔군이 파견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유엔 주재 소련 대사 말리크가 스탈린한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은 스탈린이 휴일에는 전화하지 마. 나 전화 안 받을 거야. 전화하면 죽여. 이런 식으로 엄포하는 바람에 전화를 걸지조차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탈린의 뜻을 확인하지 못해가지고 안전보장이사회에 불참했다는 겁니다. 예, 스탈린이 선사시대 족장이라면 가능할 이야기겠지만 대국의 지도자고 또 대국은 말 그대로 정치 시스템인데
스탈린에게 전화를 못 걸어서 유엔군의 한반도 개입을 허용했다? 이건 정말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조용기 목사님, 제 빨간 펜 어떻습니까? 팟캐스트의 김엄마, 김용민이 만든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김용민 브리핑, 관훈 나이트클럽, 나는 꼽살이다, 쇼 개블리. 그의 프로그램은 허투루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김용민 팟캐스트 광고 요청 홈페이지는 yongminc.kr, 용민c.kr. 전자우편은 김용민 PD @gmail.com입니다. 광고비의 가치를 아는 팟캐스트, 김용민 팟캐스트에 광고하세요. 용민c.kr.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인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성교회 김삼환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 12월 28일의 설교인데요. 2008년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 때 했던 내용입니다.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의자왕에 대한 교훈입니다. 백제의 의자왕은 가장 좋을 때 나라를 물려받았지만은 너무 이 왕은 사치하고 음탕했습니다. 왕자만 41명이니까 공주까지 다 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요사이 아프리카 사람이나 있을 만큼 이 자식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궁녀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주색 잡기로 연락하고 국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신하였던 성층이 좌평이라는 이 지위를 가진 신하가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이러면 신라가 쳐들어옵니다. 당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지만은 물리치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성층은 거기에서 29일 동안 버텨 단식하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누가 무슨 말 해도 기울이지 않고 전부 나라를 이렇게 음탕한 길로만 나아간 왕이 의자왕입니다. 그래서 적군이 당나라가 쳐들어오니 자기 혼자 도망을 치다 결국 붙들려서 자기와 아들 하나 데리고 당나라로 12,000명의 이 백성들과 함께 붙들려 가서 백제도 끝나고 자기 인생도 끝나고 남의 나라 가서 끝내는 것이 바로 의자왕입니다. 김삼환 목사는 삼국시대를 소재로 삼았네요. 백제의 의자왕, 군주이면서도 부패 타락해서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든 원흉으로 꼽히고 있는 인물입니다. 의자왕과 관련한 유력한 역사적 견해는 이러합니다. 서기 641년 무왕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백제의 마지막 군주 의자왕. 그런데 30대 후반이라는 늦은 나이에 패자가 되고 40을 훌쩍 넘겨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즉위한 그 다음 해에 왕족과 고위급 인사 40여 명을 추방시켜버렸습니다. 백제 시대의 사정, 개혁, 뭐 이런 건가요? 예. 자, 그리고 곧 642년 그 해에 몸소 군대를 이끌고 신라 정벌에 나섭니다. 신라 42여 개의 성을 빼앗은 의자왕은 이어서 642년 8월에 신라 서쪽 방어지인 대야성을 무너뜨립니다. 대야성이 함락함으로써 수도 경주는 위협받게 됐습니다.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신라를 거침없이 공격하면서 백제의 중흥 군주로 거듭난 의자왕. 그는 당나라와 고구려를 오가는 외교를 통해서 실리를 추구하고 안으로는 민심을 수습해 갔습니다. 네, 의자왕이 시작부터 폭군이거나 패주는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18년 뒤인 서기 660년 당나라의 소정방과 신라의 김유신이 이끄는 나당연합군이 사비성을 함락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700년에 이르는 백제 왕조는 단 2주 만에 멸망시킵니다. 2주 만에 나라가 망한다. 예, 2주 만에 스타가 된 분도 있죠. 바로 이주일 씨입니다. 예, 그래서 이름을 이주일로 정했는데, 김삼환 목사처럼 많은 사람들은 의자왕의 사치와 향락 때문에 백제가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존재, 증거론적 존재로 삼천궁녀를 거론합니다. 삼천궁녀 정말 있었던 사실일까요? 역사학계에서는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백제 멸망 당시 인구가 150만 명이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150만인데 궁녀만 3,000명이다? 설득력이 낮은 거지요. 이런 학계의 의견을 고려했을 때 백제 멸망 당시에 3,000명의 궁녀가 있었다는 설은 쉽게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3,000궁녀 이건 야사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의자왕이 거느리던 3,000궁녀가 사비성이 함락되던 때 낙화암에서 몸을 던져서 자결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어차피 붙잡히면은 적병에게 욕보일 것이 분명한데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계백 장군이 출정하기 전에 자신의 식솔들을 모조리 베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자왕의 실정으로 인해서 백제가 망했다? 이건 의자왕의 실정을 극대화함으로써 이 의자왕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싶은 사람의 의도일 뿐이다. 이렇게 분석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 나라가 망할 때에 그 왕이 큰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왕이 책임이 있다. 이 정도로는 설득력이 약하니까 그 왕이 매우 나쁜 놈이었다. 폭군이었다. 부덕했다. 이렇게 오점을 남겨야 속 시원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김사만 목사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 이 역사가 옳았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자왕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김사만 목사가 조용기 목사처럼 심각하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은 아니지만 역사를 일도 양단으로 해석하는 자세는 위험하다 하겠습니다. 예, 이 위험성은 국정교과서의 위험성과도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참사의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미수습자 가족입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맹골수되어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맹골수도 바닷속에 있습니다. 세월호 속에 아직도 내 가족이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이란 철저한 유실 방지책을 세워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수습자 가족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월호가 인양돼야 참사의 진실을 밝힐 수 있고 국민 안전, 인권 정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고 안전하게 세월호를 인양하길 원합니다. 정치 빼시고요. 이념 빼시고요. 다 빼고 사람 좀 찾자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사람 좀 찾자고요. 제발 9명 사람부터 좀 찾자고요. 언제까지 세월호 속에 냅둘 거냐고. 언제까지. 세월호를 인양하는 과정에 투명한 정보 공개와 세월호 가족들의 참여를 원합니다. 이것은 가족들의 한결같은 바람이자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이번에는 조용기 목사의 처남인 강남 순복음교회 김성광 목사의 이명박 정부 시절의 설교를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에 김성광 목사는 이명박 대통령 정책에 딴죽을 거는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이 참으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긴 결혼해서 남편을 섬겨봐야 남편한테 항복도 하고 더 터지기도 하고 도움도 받지. 결혼도 안 해봤으니까 그냥 싸우겠다고 막 세상.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혼란해지는 거야.
싸움의 상대를 잘못. 우리 공산당하고 싸워야 돼요. 대적하고 싸워. 우리끼리 왜 싸워? 우리끼리 왜 싸워요? 서로 힘을 합쳐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정치 잘 되고 경제 되고 잘 돼야 되는데 잘 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박근혜 씨여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들고 싸우고 하는 거 잘하는 짓이라는 사람은 손 들어봐. 없잖아요. 이보다 더 심한 말도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에 다룰 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참 박근혜 씨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 경제에 부흥을 시켰잖아요. 정치적으로 보면 군사 쿠데타는 불법이죠. 그때 민주당 정상적으로 해서 윤보선 장면 총리가 나라 좀 잘 세우려고 했는데 원체 이 장면이나 윤보선 대통령이 사람이 착하니까 그걸 좀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사회가 혼란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군사 쿠데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하고 결혼 맺어서 이 미국에서 원조를 해줘야 또다시 이 김일성이가 쳐들어내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막대한 원조 자금 받아가지고 국군을 아주 왕창 사실 박정희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 아니면 군사 쿠데타 못 일으킵니다. 뭐 돈이 세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딱 맺어가지고 미국에서 원조를 받아서 첨단 기술 국군 그 당시에 대한민국 최고의 조직은 바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2년도 기사를 보니까요. 2002년도 중국 가서 저 김정일 전세기 타고 평양에 들어가세요. 김정일 씨하고 나란히 사진을 찍고 박근혜 의원이 나란히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핵벽정책 동의를 해주고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 어머니를 죽인 집안인데 그래서 박씨 집안하고 김씨 집안은 대대로 원수 집안인데 어떻게 딸이 그 집 아들한테 가서 사진 찍고 만나고 햇볕 지지하고 왔냐 이거죠. 사과로 받았으면 사과도 안 받고 받았어요. 야 이거 정말 문제된 게 아니냐. 아니가 다를까? 저는 벌써 이명박 대통령하고 경선할 때 알아봤어요. 아니 BBK란 얘기는 저쪽에서 나올 얘기인데 그냥 박근혜 씨가 BBK 사퇴하라 경선도 안 하는데 막 사퇴하라 하는 얘기는 맨날 그것만 해요. 정책했다는 사람이 정책을 얘기하고 나라 비전을 얘기해야 되는데 입만 열면 사퇴하라. 야 도대체 여자 정치는 맨날 사퇴성 하는구나. 그래서 져서 경선에 굴복하겠습니다. 경선에 져서 굴복하겠습니다. 그러면 항복하겠다는 거고 전쟁에서 지면 그 다음엔 항복하면 프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보고 이제 대통령까지 되고 했으니까 내가 뭘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내가 뭘 도와야 되겠습니까?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돕겠다는 소리 안 하고 가만히 보면 뒤에서 훈시만 하고 앉았어. 속았다 그러고 말이야. 용산 참사는 경찰이 과잉진압이다. 이번에도 또 세종시도 또 원한대로 하라. 이건 훈시 드는 건지 돕겠다니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야 어떻게 저렇게 정치하고 나라를 위해서 발전하고 도움되는 얘기를 해야지. 원래 그 동네마다 새벽에 우는 닭 있잖아요. 새벽에 울면 닭이 어떻게 우래 막 꼭 잠자는 사람들 다 깨우는 거예요. 이 닭이 새벽에 울어야 닭이지. 대낮에도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울어대면 이 닭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꾸 지저대면 그 닭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에? 여러분이 잡아먹어요. 집안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개가 도둑님이 올 때 말이야 도둑님을 지저대는데 이걸 아무나 다 지저대냐 말이야. 이거 짚고 저거 짚고 다 지저대. 그러니 오는 사람마다 지저대가지고 손님도부터 시작해서 다 일가 친척까지 지저대니까 그 아무것도 모르고 자꾸 지저대는 그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여러분이 잡아먹으라고. 세상에 세종시 세종시를 갖다가 행정도시 만들어서 동사무소 만들고 구청 만들고 그거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지금 서울을 절반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찬 총리가 총리 돼가지고 세종시를 앞으로 첨단 과학 기술 그런 교육도시로 만들겠다. 대통령이 그러고 총리가 그러면 맡겨야죠. 이렇게 국회의원이 모자라 또 나서가지고 원한대로 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충청도 사람들 거기 또 동재가지고 원한대로. 야
이 충청도가 멍청도가 돼가지고. 여기 충청도 있지만요, 미안합니다. 충청도 참 멍청도예요. 김종필 씨가 대통령 될 수 있었는데, 전두환 씨가 다 해놓고, 형님! 이번에 형님한테 기회 왔습니다. 대권을 잡아서 대통령 하시오! 그랬더니 김정은 씨가 그랬대. 야, 내가 네가 대통령 한다고 대통령 되냐? 내가 나중에 할 거지. 그래가지고 다 온고 뺏겨가지고 한 번도 못 탔잖아요. 김대중 씨하고 또 선거할 때 둘이 또 반씩 나눠 하기로 했어. 무슨 놈의 대통령을 5년짜리라 2년 반 나눠오게 했다가 줬다가 못해서 또 넣어줬잖아요. 김종필 씨가 멍청이라니까. 그러니까 충청도 뺏겨가지고. 그러니까 정원찬 씨가 나도 충청도 사람이야. 나도 충청도 사람인데 제발 좀 내가 세종시를 잘 만들 테니까 날 좀 믿으세요. 그래도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 충청도 사람이 박근혜 씨 믿어야 돼요. 정은찬 씨를 믿어야 돼요. 정은찬 씨를 믿어줘야 됩니다. 뭐 지사다 뭐 군사적인 사람이다. 지금도 뭐 원한대로 하라. 그러고 앉았어요.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그런 문제 그건 맡겨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이명박 대통령 전문이 뭡니까? 토목이요. 아파트 짓고 도로 짓고 터널 뚫고 운하 만들고 이게 이명박 대통령 전문 아니에요. 청계천 만들고 그런 대통령을 만들었으면 대통령을 하면 일하게 만들어 주려야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한반도 언어도 못한다. 4대강 유역도 못한다니까 대통령은 할 일이 없으니까 외국만 빙빙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외국 돌아다녀야 돼요. 국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국내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법적으로 딱 지켜가지고 잘못되면 딱 지적하고 잡아넣어서 나라가 안정되고 잘해야 되는데 자꾸 이러니까 그러면 좀 대통령 정도 되면 딱 집권을 딱 가지고. 이 설교에서는 충청도 출신 김종필 씨가 거론됩니다. 김종필 씨가 1997년에 BJP 연합을 한 것이야 뭐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지요. 자, 그런데 1979년에 12.6 직후 전두환이 JP에게 형님, 이번에 대통령은 형님이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김종필이 노욕 때문에 그 전두환의 제의를 뿌리쳤다. 이런 주장입니다. 일단 김종필 씨는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는 방식, 즉 체육관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 모인 가운데 뽑히는 그런 식의 체육관 대통령은 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다음 대통령으로 나는 맡을 생각이 없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정리합니다. 최근 중앙일보에 기고하는 김종필 증언록 소위 부답에서 밝힌 부분입니다. 1979년 상황인데요. 11월 10일 공화당 총재 상임고문단 회의가 열렸다. 상임고문들은 박정희 총재 밑에서 당의장을 맡았던 사람들이다. 공화당 의결기구인 당무회의는 새 대통령 선거에 당이 후보를 낼지 여부를 상임고문회의가 결정해달라고 위임했다. 누구도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기 꺼려했던 안개 정국의 풍경이었다. 나와 이효상, 백남옥, 정일권 씨 등이 모였다. 나는 정당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과도정부의 대통령을 맡는 것은 객관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 정당 배경을 가진 사람끼리 맞붙을 경우 여야 사이에 피투성이 싸움이 예상되고 국민의 인식도 좋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공화당이 대선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는 이어서 새 시대를 맞이하는 참된 싸움은 유신 체제 하에서의 대선이 아니라 헌법 개정 이후의 대선에 있다. 헌법 개정 뭐겠습니까? 직선제 개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공화당은 힘을 정비해서 진짜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일권 고문도 내 의견에 동의했다. 정일권 고문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설 우리 당 후보로는 김종필 고문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하지만 통일주체 국민회의 선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정적이니 이번 유신 선거에는 안 나가고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렇게 말했다. 11월 12일 나는 공화당 의원총회와 당무회의에서 당 총재로 추대됐다. 유신 대선엔 나갈 생각이 없었지만은 공화당 총재직은 운명이었다.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그 자리의 장래는 불안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김종필 씨가 대선에 안 나가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은 전두환이 김종필에게 형님 이러면서 형님이 먼저 대통령 선거에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이게 사실일까? 김종필 증언에 따르면 그것은 거짓말인 게 확실합니다. 중앙일보에 김종필 씨가 증언한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전두환과 정식으로 대면한 것은 1979년이었다. 11.6 시의 사건이 일어나기 5개월여 전인 5월 16일 청와대에서 5.16 민족상 시상식이 열렸다. 나는 이사장으로 참석했고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은 안전보장부문 수상자였다. 그는 제1사단장 시절인 1978년 10월 17일 북한의 제3남침 땅굴을 발견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그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껏해야 축하한다는 인사 정도였을 것이다. 그전에도 그와 스쳐간 적은 있었다. 1952년 4월 내가 미국 육군보병학교 유학을 마치고 진해의 육군사관학교 본부 중대장으로 발령받아서 4개월 근무했다. 그때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육사 11기생 중에 전두환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1971년 11월 나는 국무총리로서 월남에 주둔한 한국군 부대를 순시했다. 당일에 찍은 사진을 보면 주월 백마사단 9사단 29연대장으로 참전했던 전두환 대령이 뒷줄에 서 있다. 하지만 그는 내가 기억할 만한 계급은 아니었다. 김종필은 육사 8기, 전두환은 육사 11기, 선후배여서 가깝지 않느냐고도 하는데 이는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육사 11기는 자신들이 4년제 정규 육사의 첫 졸업생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전두환과 그의 하나회 멤버들은 윗기수 선배들을 무시하는 언동을 하곤 했다. 나는 공직 생활 중에 군부와는 거리를 두었다. 내가 군에 개입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경계한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내가 군에 접근해서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은 아닌지 늘 신경을 썼다. 박정희가 왜 이랬겠습니까? 김종필이가 군하고 친하게 지내서 혹여 자신을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었던 게 아니었겠습니까? 김종필 씨는요, 그런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아서 나 스스로 군을 멀리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두환은 군에서 자기 세력을 서서히 키워갔다. 박종규 경호실장 비호로 키워갔지요. 네, 그렇게 키워간 세력, 그 세력이 바로 김영삼 씨가 단칼에 없애버린 하나회 아닙니까? 한편 중앙일보는 전두환의 신군부와는 관계가 어떠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김종필 씨에게 던졌는데, 김종필 씨는 다소 노기를 노출하면서 전두환이가 나의 꿈을 뺏어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군부한테 당한 것이 권력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권력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김종필 씨가 답했다고 합니다. 신군부는 김종필과 김영삼, 김대중을 결국 기습했죠. 1980년 5월 17일에 말입니다. 비상계엄 조치를 통해서 김대중은 잡아갔고 김영삼은 가택연금을 했고요. 김종필 씨는 부패 정치인으로 낙인 찍어서 퇴출시켜버렸습니다. 전두환이가 대선 가도에서 별 도움이 안 되는, 어쩌면 경쟁자가 될지 모를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런 식으로 한 칼에 날려버린 겁니다. 하여간 김종필 씨, 전두환한테 이가 갈릴 만도 하네요. 나의 꿈과 미래를 박탈해갔으니. 정상적이라면 서울의 봄을 거쳐서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그렇게 해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80년대에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고 자신은 그런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으로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전두환이가 권력을 찬탈하는 바람에 미래와 꿈을 상실당하게 된 거지요. 하여간 김종필 씨도 보면은 참 안 됐습니다. 김종필 씨는 박정희의 사람이었지만은 김영삼 또 김대중과도 작용하면서 민주화된 또 분권화된 세상을 지향했던 그런 진정성은 있어 보이는 인물입니다. 내각제 개헌을 그렇게 주창해왔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내각제가 뭡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자,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내각제에도 단점도 있고요. 한계도 있습니다만 말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네, 빨간펜 목사님 이번 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들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설교다. 이거 한번 빨간펜 목사님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메일 주소는요. KIMYONGMINPD 김용민 PD죠. 김용민 PD @gmail.com입니다. 제보해 주셔서 방송에 채택된 분들께는 김용민의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